네, 마치 태풍이 지나가듯이 4.29 재보선이 끝났습니다. 양당 모두 뭐 여러 가지 4.29 재보선 이후에 분주한 모습인데 교수님, 4.29 재보선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을 뭐 좀 네.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 1인 선거구에서는 어느 진영이든지 분열하는 진영이 필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 재보선은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호남 유권자들이 소위 친노를 처벌한 두 번째 선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찾는다라고 하면 친노의 배신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또다시 친노 지도부가 독주하고 독선하지 않느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금 야당 지도부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006년 지방선거와 같이 그야말로 야권이 괴멸적인 패배를 하는 그런 예시가 될 것이다라는 한 불행한 생각도 듭니다. 예,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진리인데 그러면 답은 통합인데 지금 호남 민심,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정의당의 투표율은 미미하고 국민모임도 정동영 후보가 3위를 함으로써 또 존재감이 미미해진 상태. 그럼 친노와 호남 또 진보의 분열 이게 내년 총선까지 1년여 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큰 통합의 길로 나갈 가능성 문재인 리더십 하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야권의 역설이라고 한다면 네. 통합하면 할수록 개파의 갈등이 더 크신다 라고 하는 게 야권의 역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야권의 앞으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측면은 뭐 김무성의 재발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김무성 대표 역시 이번 4.29 재보선의 최고의 수혜자는 김무성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의 승리가 가지고 오는 그 열매의 달콤함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지위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라고 하는 게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재보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지금 분위기를 몰아 전국 주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커먼 정책앤문화연구소 이상동 소장, 그리고 이강윤 시사평론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 4군데밖에 안 됐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김무성과 문재인이 처음으로 삿발을 한번 잡았다. 뭐 두 사람 선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두 사람의 경기 운영 과정 이강윤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은 고등어급이었다면 네. 점점점 커지더니 한 상어급으로 상어급 커진 선거인데 네. 두 대표가 자신의 앞날의 정치적 명운까지도 걸고 한 대회전을 한 셈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전패로 끝났고 뭐 이게 앞으로 지금 당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본고사를 대비한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그 의미는 상당히 앞으로 가늠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한테 숙제 큰 거 2가지를 던지고 간 시험이 됐죠. 그리고 문 대표가 그것을 어떤 답안지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답안지를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 적어도 늦어도 올 9월, 10월 정도까지는 가을바람 불 때까지는
그럴듯한 답안지를 내놔야 하는데 녹록치 않은 만만치가 시험이 될 않죠. 것이다. 네. 네. 이상동 소장님은 두 분의 1차 맞대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두 분 다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일반적으로 선거가 사실 당대당 선거로 많이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가 지금 작년 7.4 전당대회가 있었죠. 새누리당에서. 네. 해가지고 7월 30날 우리 첫 번째 재보선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 재보선이고 지난 재보선에서는 11대 4로 네. 사실 압승을 했죠. 이번은 완전히 또 4석을 다 얻어냈고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다지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기의 어떤 체제를 좀 굳건히 하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2월 8일 날 전당대회로 당대표로 이제 선출되신 이후에 사실 첫 번째 시험 무대거든요. 리더십을 평가받는.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대표 대 대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적인 리더십 사실 모두 끌어안고 총력전을 폈잖아요.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에 의존을 했거든요. 거의. 개인기에 의존하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그렇게 선거가 돼서 사실 책임론도 사실 그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요, 지금. 예, 선거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선거가 지금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전략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성한종 리스트라든가 지금 미완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세월호 참사 1주년이잖아요, 사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 친박 이번에 권력형 비리 부패 문제도 사실 사면으로 턴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선거 전략이 다 먹혔던 거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어떤 선거 전략도 보여줄 수 없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그래서 선거 전략이 있는 당과 없는 당을 극명하게 보여준 선거 대결이었다.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뭐 김무성 대표가 역전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네, 여론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 각 진영의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행보 하나하나 다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진영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더 획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선거 기여도로서 상당히 이제 보수 성향층 또는 진보 성향층들 그 진영의 대표 주자에 대해서 더 지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한 이제 선거 기여도를 보여주면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앞서가면서 문재인 대표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를 보여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뭐 이제 하나의 어떤 뭐 그 방아쇠를 달겼는데 관역이 3개를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효과는 왜냐하면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성완종 국면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그 보수 진영 내에서의 새누리당 내에서의 경쟁자였던 이완구 전 총리 또 홍준표 지사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어요. 예, 선거 때문은 아닙니다만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선거의 성과를 보이면서 부각된 측면, 경쟁자들이 상당히 상처를 입히면서 옆으로 비켜선 측면이 같이 더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표를 앞서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전략 부재였던 것에 반해서 김무성 대표의 전략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뭐 상당히 아직도 굳건한 것에 반해서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당 내에서는 외부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도 보내고 또 문재인 대표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뭐 전과를 어떻게 보면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보면 또 꼭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사실 성완종 리스트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기도 방어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했죠. 그렇죠. 마지막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공개되고 선거 투표일까지 20일이 소요된 20일이 있었는데
야당은 프레임 전환에 실패했고 일부 마지막에 가열찬 공세를 펴긴 했지만 그게 그닥 먹히지 않은 것으로 일단 결과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에도 또 처삼촌 벌초하듯이 모른 척하기에도 애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사실관계가 애매할 뿐더러 또 공교롭게도 전부 다 친박계 핵심들이 다 거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준표 지사 하나만 빼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그 건을 두둔하자니 뭐 그렇다고 보면 부패와 금권 유착의 고리로 말리는 것이고 모른 척하자니 비박계이기 때문에 친박계가 저렇게 곤혹스럽게 처하는 것을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청와대가 뭐 국정 운영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게 매우 장악적이고 당에 대해서 우위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 그 점을 생각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아마 또 상도동에서 정치를 배운 마지막이어서 참을인자를 앞으로도 계속 새길 것이다. 아, 로키를 유지할 것이다. 네네. 이번 이 내석의 승리에 취하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프로이고 뭐 어떻게 보면 노회한 거죠. 노련한 것이고 당내에서는 그렇고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만약에 차기 총리로 청와대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낙점한다면 지금 우리 윤 센터장은 두 사람의 잠재적 라이벌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김문수 총리 카드가 실현이 된다면 김무성 대표에게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치 MB 정권에서 정운찬 전 총장과 이런 카드인 것처럼 말이죠. 당내에서 선거 승리를 구가하기에 김 대표가 완전히 못을 굳혔다고 보기보다는 원어브댐은 확실히 넘어섰지만 김 대표에게 역시 앞으로 1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특히 뭐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자마자 청와대에서 이것은 월권 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도 사실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와중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큰 것이었냐, 아니면 이제 당의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더 큰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냐는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이 국면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당의 어쨌든 독립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위에 있는 어떤 수직적 관계, 또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해가는 주도적 전국 주도권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외연사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힘에 어쨌든 추가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느냐, 어느 정도 조절시키느냐의 문제가 청와대로서는 과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정 정도 그런 견제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큰 흐름의 어떤 이 형성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상하이 개헌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 강하게 안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수 성향층들로부터의 견제가 또 본인에 대한 비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한번 확인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지지율도 그때 당시 상당히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성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대선 주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견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 다른 경쟁자들이 좀 부재한 상황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섣불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우는 행보는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어떤 당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력을 높여가면서 자기의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의 기반,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성과를 달성해냄으로써 어떤 대중들의 어쨌든 지도자감이다, 리더감이라고 하는 인식을 견고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필 것으로 보여서, 저도 평론가님 마찬가지로 로키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우리 높아 이 보입니다. 소장님은 새누리당 사정이 밝으신데 김무성 대표의 앞날과 당청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당청 관계가 지금 우리 이제 윤희용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은 수직적 관계였거든요. 수직적 관계인데 이번 재보선이 아마 그걸 전환시키는 보완적 내지는 어떤 수평적 관계로, 당장 어떤 수평적 관계로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힘든데, 이번에는 같이 김무성 대표와 그 박 대통령, 그다음 청와대가 어떤 보완함으로써 서로 지금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한 10%
10%대를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0%대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상승을 했고 또 같이 그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어떤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앞으로 이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이후에는 수평적 관계로도 갈 수 있는 하지만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이번 재보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뭐 위민하기 위해서도 둘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협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이 총리 인선을 어떤 형식으로 가겠는가에 따라서 또 그림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 인선 카드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지금 뭐 화합형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거론되는 분들은.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유한구 총리 거론됐을 때에도 사실 나왔던 얘기고, 근데 지금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다지는 작업들을 갈 것이고, 또 당청 관계도 보완적 이런 관계를 이제 보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점에서 어떤 총리 문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같이 협의는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툭 던지는 식으로 했지만은 당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지목한다는 건 그렇고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총리 인선 과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김무성 대표는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무대에 섰다, 무대에 서다 뭐 이런 얘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이제 정치인 김무성이 좀 재발견된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표 정말 내년 4월까지 어찌 보면 굉장한 위기 속에 이제 풍랑 속에 서 계신데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프로야구 끝나고 나서 뭐 뒤늦게 얘기하거나 바둑 다 승패가 갈리고 나서 복귀하는 거 죽은 자식 무어 만지기이긴 한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문재인 대표는 당을 떠난 두 정치 거물 천정배 정동영과 싸우는 구도를 빨리 바꿨어야 했죠. 박근혜 대표나 정권이나 새누리당과 자신 여야의 대결 구도로 갔어야 했는데, 결국 그거는 선거 구도를 짠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 아젠다 세팅과 이슈 파이팅 그런 능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 문재인에게 요구되는 거가 역시 또 그런 거죠. 지난 대선 때 후보로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나뉘어서 1대1로 각 진영 대표로 맞섰고 3.8%포인트 그렇죠. 차이로 졌는데, 그것은 아마 서로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포인트였을 거예요. 다음번에도 또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치고, 아무튼 누가 되든 야권 후보에게 다음번에도 꼭 그만큼이 오리란 보장은 전혀 없는데, 일단 그 지역 정서에 기댄다는 점에서가 아니고 전략적 투표를 하고 호남의 출향,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호남 출신들에게 표심에서 어떤 발신지 역할을 하는 호남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표는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환골탈태나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광주 서구 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 후보가 30%를 채 못 얻었어요. 네, 그렇죠. 29.8%.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누가 됐다가 아니라, 물론 천정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가까스로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0%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그럼 그게 다 문재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당 대표가 뭡니까? 총괄적으로 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이 있으면 아래로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얻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내 개파, 이른바 뭐 동교동계가 슬슬 눈치 보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건 다 불필요한 얘기고요. 안철수 동교동계 진영 등 이른바 개파를 허물겠다고, 나 문재인이 대표가 되는 순간 여기에 개파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지만 그건 아직까지도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본인이 그랬어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 그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이건 간에 허물어야 할 건축물이 있는데 아직 그 건축물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허물어야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곧 치르게 될 당내 원내 대표 문제도 네. 꼭 저렇게 개파 간
세대결로 가야 하는가도 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의 제언을 그냥 후보들 모아놓고 전달만 하는 것 역시 대표로서는 좀 약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신당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금은 유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천정배 후보를 의원으로 당선시킨 호남의 그 민심을 분석하면 새정치연합을 완전히 대체하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대체제로서의 투표인 성격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새정치연합을 좀 현재 상황에서 경고하고 회초를 들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보완적 의미의 투표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문재인 체제가 이제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화해를 이루어내느냐 여부, 어떻게 결합을 이루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기류가 한쪽으로 더 강화될지 좀 약화될지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뭐 원내 대표든 당직 관련한 인선에 있어서의 어쨌든 당의 어떤 무게추의 움직임 여부, 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제 호남에서 이런 새로운 기류들을 흡수하고 기존의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들을 어느 정도 교체해내는 이런 인식 가능성을 이제 호남 민심에게 주느냐 여부,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과제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호남을 중시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이른바 중도 또는 보수 노선을 제 개인적으로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호남을 중시하지만 호남에 또 다른 원심력 흐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왼쪽에 비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등 어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정치 세력들이 또 굉장히 또 뭐 도전해 오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이제 전략 노선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것이 올해 하반기 가면 양쪽의 압박, 양쪽의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후 이 체제가 간다면 이후에는 이런 양쪽의 거센 도전들을 또 맞받아쳐 내야 되는, 또는 해결해 내야 되는, 또는 새로운 리더십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처한 위기 상황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재보선 패배로 인한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광범위한 그 호남 민심의 이반, 그래서 당내 핵심적 기반이잖아요. 사실 호남 쪽이 그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제 호남 지금 이제 신당론도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문 대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지금 5월 7일 날 있죠. 그 원내대표 경선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이제 어쨌든 책임론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시험 평가받는, 아까 우리 이제 이광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합의 추대를 지금 경선 주자한테 토스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합의 추대를 제안을 했는데 네. 제안한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든 거부를 하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실보단 득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수용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또 이제 거기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지지 기반, 지지 세력들이 넓혀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거부를 했다. 거부를 했을 때는 지금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자예요. 지금 대권을 두고.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문재인 대표를 더 몰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본인한테는 더 득이 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가 토스한 거예요. 경선 주자한테. 본인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한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장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부장이 대답한 거예요. 부장이. 이거 쪽팔린 거죠. 근데 체면이죠. 네. 한 가지만 네. 첨언하고 싶어요. 아주 짧게요. 두 가지인데, 문재인 대표가 주로 상대해야 할 정치적 파트너 또는 4명 정도로 늘어난 거죠. 천정배 당선자, 천정배 의원 밖에, 당 밖에 호남에. 그다음에 당내 비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 4명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2차 방정식 가지고는 안 된다. 5차 네. 방정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치의 복원을 내세워서는 바람직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명분을 획득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굳이 내세워야 한다면 호남보다는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 그다음에 토호화되어버린 기존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그 구태, 관성에 대한 타파 이런 걸 내세워야지 광주 정신을 호남의 지역 정서로 치환시킨다면 그건 또 하나의 지역 정당화. 그래서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의미도 없을 것 일단 같습니다. 호남에서 이제 이 천정배 전 장관이, 천정배 의원이 이제 새로 시도하려고 하는 독자적인 신당, 이것이 이제 성공할 것이냐 여부. 이제 이것은 지금도 그것도 불확실한 측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이른바 전략적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호남의 정서를 대변해야 된다는 이제 첫 조건은 맞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 천정배 의원 등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두 번째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되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지금 전국적 인물,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엔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또 대선 주자가 동교동계라든가 호남 출신에 누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흡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독자적 신당을 만들었을 때, 시도했을 때 성공한다 반드시,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은 있어서 앞으로 뭐 추이를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동력을 크게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